화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이롭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얻는 것이 없으면 병사를 쓰지 않으며, 위태롭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군주는 한때의 노여움 때문에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장수는 성난다고 해서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역사상 가장 많은 면적의 땅을 정복했던 몽고의 영웅 징기스칸이 어느 날 몇 명의 부하들과 평소에 잘 훈련시킨 매를 데리고 사냥에 나섰다. 징기스칸의 매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다 알아듣는 것은 물론이고, 사냥에 나가서는 스스로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 신호를 보낼 만큼 영리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냥감이 쉬 눈에 띄지 않더니만 결국 토끼 한 마리를 잡고 사냥을 끝내게 되었다. 징기스칸은 먼저 부하들을 보내고 자신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름길을 택해 돌아오기로 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가파른 언덕들이 많아서 징기스칸은 금방 목이 말랐다. 그렇지만 가뭄이 계속되던 산중에는 물이 있을 만한 곳이 없었다. 그때 칭기즈칸은 언젠가 보아두었던 샘물 하나를 생각해내고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샘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곳도 가뭄 때문에 물이 겨우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은잔을 꺼내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 한 잔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다. 겨우 물이 다 채워져 잔으로 입을 가져가는 순간,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만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웬 바람이지? 징기스칸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바람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데리고 온 매였다. 저 녀석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보군. 칭기즈칸은 그렇게 가볍게 넘기고 잔을 주워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점점 더 갈증을 느낀 그는 물이 잔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쯤 채워지자 입으로 가져가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잔이 입술이 닿기 전에 매가 쏜살같이 날아와 날개로 쳐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징기즈칸은 몹시 화가 나서 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 녀석이 한 번만 더 그런 몹쓸 짓을 하면 목을 베어버리고 말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매가 무섭게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 떨어뜨렸다. 순간 칭기즈칸은 들고 있던 칼로 매의 목을 쳐 죽여버렸다. 내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넌 죽어 마땅하다. 칭기즈칸은 갈증을 참을 수 없어 바위 위로 올라가 거기에 고여있는 샘물을 직접 퍼 마시기로 했다. 칭기즈칸은 땀을 흘리면서 샘물에 다다랐다. 그런데 샘물 웅덩이에 도착한 칭기즈칸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는 독사가 독을 내뿜은 채 죽어 있었고 만약 그 물을 마시면 누구랄 것도 없이 즉사하고 말 것이었다. 징기즈칸은 그제야 매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징기즈칸은 집으로 돌아와 이런 글을 써놓았다. 화가 났을 때는 무슨 결정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물을 흐려라. 중국 삼국시대 때의 일이다. 후한말 군웅의 한 사람인 원소는 홍구강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양무에서 그의 10만 대군과 집결했다. 이에 반해 강의 남쪽에는 위나라 조조가 이끄는 5만 대군이 강남의 관도를 지키기 위해 집결해 있었다. 강 양변은 마치 그들의 전쟁을 세상에 알리기라도 하듯 양군의 깃발이 살림을 이루었으며 북소리와 나팔 소리는 고막이 터질 듯하였다. 양군은 그렇게 3개월 동안이나 대치하고 있었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가졌던 탓인지 원소는 자만심으로 넘쳤고 즉시 공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우선 병력을 나눠 최소 1만 개의 마차분에 해당하는 식량을 진지로부터 약 20km 북쪽에 있는 오소에 비축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순우경에게 병사 1만 명을 주어 식량 운송을 엄호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조조는 자신의 군사력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식량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강력한 군대와 맞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어지럽기 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원소의 고문이었던 허유가 조조에게 기순해 오게 되었다. 조조는 너무 기뻐서 맨발로 마중을 나갔다. 기순한 허유는 조조에게 원소가 오소에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근본부터 공격할 수 있는 계략을 제시했다. 우선 오소에 있는 식량 창고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나도 그건 알고 있소만 오소는 워낙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요. 좋은 묘책이 없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물을 흐려라. 즉 여기저기 혼란스럽게 공격을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날 밤 조조는 허유가 일러준 대로 5천의 기병대를 원소군의 복장으로 위장하고 원소군의 군량미가 비축되어 있는 오소로 들어갔다. 조조군의 선봉에는 원소군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기에 조조군은 무사히 원소군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최전방까지 무사히 통과한 조조의 기병대는 채찍질을 가하며 전력으로 오소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오소에 도착하니 병영안은 적막에 쌓여 있었다. 조조는 재빨리 병사들에게 곡물 창고와 진지를 포위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조조의 신호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수천 개의 횃불이 곡물 창고를 향해 빗발처럼 던져졌다. 어둠은 일시에 화염으로 휩싸였고 뻘건 불길이 하늘을 삼키듯 솟아올랐다. 그러자 조조는 혼란에 휩싸인 상황을 틈타 그의 기병을 인솔하여 적의 반 이상을 전멸시켰다. 뜻밖의 화재로 인해 원소군의 식량은 삽시간에 다 타버렸다. 적이 아군과 적군도 몰라보는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군량미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불을 사용할 목적과 적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자연의 때를 잘 이용한 전략을 세운다면 강력한 군대와 맞선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월) 동주의 유래. 감히 문답하건대 아군의 군사를 소련처럼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 오나라 사람들과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사이지만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물을 건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서로 돕기를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하여 서로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5월 동주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대목에서 유래되었다. 춘추시대 후기 오나라와 월나라는 양자강 하류의 남방에서 세력을 키운 신흥 국가였다. 두 나라의 싸움에서 오왕 함녀가 부상당해 죽은 것을 계기로 20여 년에 걸친 복수전을 펼쳤고 거기서 와신상담의 고사가 나올 정도로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오나라의 손무는 자신의 저서 손자병법에 이렇게 적고 있다. 병을 쓰는 법에는 9가지의 땅이 있는데 마지막 것인 사지는 죽음을 각오한 최후의 격전지가 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앞에는 강적이 버티고 뒤로는 물러설 수 없는 절벽이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것 말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원수지간이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평소의 적개심을 잊고 서로 왼손과 오른손처럼 필사적으로 돕는다고 했다. 즉 서로 미워해도 위험에 처하면 돕게 된다는 말이다. 5월지쟁, 5월지사 등 유사한 의미의 한자 성어도 있다. 화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이롭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얻는 것이 없으면 병사를 쓰지 않으며 위태롭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군주는 한때의 노여움 때문에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장수는 성난다고 해서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역사상 가장 많은 면적의 땅을 정복했던 몽고의 영웅 징기스칸이 어느 날 몇 명의 부하들과 평소에 잘 훈련시킨 매를 데리고 사냥에 나섰다. 징기스칸의 매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다 알아듣는 것은 물론이고 사냥에 나가서는 스스로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 신호를 보낼 만큼 영리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냥감이 쉬 눈에 띄지 않더니만 결국 토끼 한 마리를 잡고 사냥을 끝내게 되었다. 징기스칸은 먼저 부하들을 보내고 자신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름길을 택해 돌아오기로 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가파른 언덕들이 많아서 징기스칸은 금방 목이 말랐다. 그렇지만 가뭄이 계속되던 산중에는 물이 있을 만한 곳이 없었다. 그때 칭기즈칸은 언젠가 보아두었던 샘물 하나를 생각해내고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샘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곳도 가뭄 때문에 물이 겨우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은잔을 꺼내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 한 잔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다. 겨우 물이 다 채워져 잔으로 입을 가져가는 순간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만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웬 바람이지? 징기스칸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바람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데리고 온 매였다. 저 녀석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보군. 징기즈칸은 그렇게 가볍게 넘기고 잔을 주워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점점 더 갈증을 느낀 그는 물이 잔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쯤 채워지자 입으로 가져가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잔이 입술이 닿기 전에 매가 쏜살같이 날아와 날개로 쳐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징기즈칸은 몹시 화가 나서 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 녀석이 한 번만 더 그런 몹쓸 짓을 하면 목을 베어버리고 말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매가 무섭게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 떨어뜨렸다. 순간 칭기즈칸은 들고 있던 칼로 매의 목을 쳐 죽여버렸다. 내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넌 죽어 마땅하다. 칭기즈칸은 갈증을 참을 수 없어 바위 위로 올라가 거기에 고여있는 샘물을 직접 퍼 마시기로 했다. 칭기즈칸은 땀을 흘리면서 샘물에 다다랐다. 그런데 샘물 웅덩이에 도착한 칭기즈칸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는 독사가 독을 내뿜은 채 죽어 있었고 만약 그 물을 마시면 누구랄 것도 없이 즉사하고 말 것이었다. 징기즈칸은 그제야 매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징기즈칸은 집으로 돌아와 이런 글을 써놓았다. 화가 났을 때는 무슨 결정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물을 흐려라. 중국 삼국시대 때의 일이다. 후한말 군웅의 한 사람인 원소는 홍구강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양무에서
그의 10만 대군과 집결했다. 이에 반해 강의 남쪽에는 위나라 조조가 이끄는 5만 대군이 강남의 관도를 지키기 위해 집결해 있었다. 강 양변은 마치 그들의 전쟁을 세상에 알리기라도 하듯 양군의 깃발이 살림을 이루었으며 북소리와 나팔 소리는 고막이 터질 듯하였다. 양군은 그렇게 3개월 동안이나 대치하고 있었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가졌던 탓인지 원소는 자만심으로 넘쳤고 즉시 공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우선 병력을 나눠 최소 1만 개의 마차분에 해당하는 식량을 진지로부터 약 20km 북쪽에 있는 오소에 비축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순우경에게 병사 1만 명을 주어 식량 운송을 엄호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조조는 자신의 군사력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식량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강력한 군대와 맞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어지럽기 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원소의 고문이었던 허유가 조조에게 기순해 오게 되었다. 조조는 너무 기뻐서 맨발로 마중을 나갔다. 기순한 허유는 조조에게 원소가 오소에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근본부터 공격할 수 있는 계략을 제시했다. 우선 오소에 있는 식량 창고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나도 그건 알고 있소만 오소는 워낙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요. 좋은 묘책이 없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물을 흐려라. 즉 여기저기 혼란스럽게 공격을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날 밤 조조는 허유가 일러준 대로 5천의 기병대를 원소군의 복장으로 위장하고 원소군의 군량미가 비축되어 있는 오소로 들어갔다. 조조군의 선봉에는 원소군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기에 조조군은 무사히 원소군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최전방까지 무사히 통과한 조조의 기병대는 채찍질을 가하며 전력으로 오소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오소에 도착하니 병영 안은 적막에 쌓여 있었다. 조조는 재빨리 병사들에게 곡물 창고와 진지를 포위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조조의 신호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수천 개의 횃불이 곡물 창고를 향해 빗발처럼 던져졌다. 어둠은 일시에 화염으로 휩싸였고 뻘건 불길이 하늘을 삼키듯 솟아올랐다. 그러자 조조는 혼란에 휩싸인 상황을 틈타 그의 기병을 인솔하여 적의 반 이상을 전멸시켰다. 뜻밖의 화재로 인해 원소군의 식량은 삽시간에 다 타버렸다. 적이 아군과 적군도 몰라보는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군량미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불을 사용할 목적과 적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자연의 때를 잘 이용한 전략을 세운다면 강력한 군대와 맞선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월) 동주의 유래. 감히 문답하건대 아군의 군사를 소련처럼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 오나라 사람들과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사이지만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물을 건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서로 돕기를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하여 서로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5월 동주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대목에서 유래되었다. 춘추시대 후기 오나라와 월나라는 양자강 하류의 남방에서 세력을 키운 신흥 국가였다. 두 나라의 싸움에서 오왕 함녀가 부상당해 죽은 것을 계기로 20여 년에 걸친 복수전을 펼쳤고 거기서 와신상담의 고사가 나올 정도로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오나라의 손무는
자신의 저서 손자병법에 이렇게 적고 있다. 병을 쓰는 법에는 9가지의 땅이 있는데 마지막 것인 사지는 죽음을 각오한 최후의 격전지가 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앞에는 강적이 버티고 뒤로는 물러설 수 없는 절벽이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것 말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원수지간이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평소의 적개심을 잊고 서로 왼손과 오른손처럼 필사적으로 돕는다고 했다. 즉 서로 미워해도 위험에 처하면 돕게 된다는 말이다. 5월지쟁, 5월지사 등 유사한 의미의 한자 성어도 있다.